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좀 들어오시네요. 저는 저평가된 여러분의 인생을 밸류업 시키기 위한 범선고장 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드릴 얘기는 제목에 잠깐 적어놨는데 보셨죠? 제가 이제 3프로TV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지방선거 전후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저도 체감상으로 그랬는데 정말 데이터가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작년 말에 대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재작년 말에 24년 말에 이제 대선이 있는 해에 나쁠 수가 없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다 같이 좋은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좋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재작년 말에 계속 드리면서 25년을 대비하자고 했었고, 지금은 반대로 이제 지방선거를 얘기하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지금 조금 물론 상반기 좋겠지만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는 지금처럼 달려간다고 했을 때 좀 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시죠. 코스피의 지방선거 일정이 물론 이제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기록한 건 2002년부터 월드컵이죠. 2002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6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번의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는데, 일단 선거일 당일은 우리나라 항상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 빼고 당일 전날 동향이 어땠는지를 좀 보는 건데, 직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직전 3개월부터 여기는 직전 3개월부터 이제 선거일까지, 직전 1개월부터 선거일까지, 반대로 선거일 전날부터 1개월, 선거일 전날부터 3개월간의 성과, 선거일 당일부터 이제 6개월간의 성과를 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선거일 직전 이제 1개월 한번 보면 직전 1개월부터 선거일까지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죠. 6번 중에서 한 번 올랐고 5번이 빠졌어요. 물론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직후 1개월 성과를 보더라도 6번 중에 4번이 빠졌는데 빠질 때 좀 심하게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선거 전후로 보면 조금 자금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에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막 다양한 공약들이 미리 뿌려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먼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게 데이터로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의 성과고, 요 사이사이의 성과는 어떠냐?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빼야 되냐라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120일부터 60일,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이제 3개월 전까지 요때를 점검해 봤더니 이때는 별 동향이 없었다. 오른 것도 더 많았는데 크게 동향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부터 이제 1개월 전까지를 한번 봤더니 이때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변화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다. 4번 빠지고 2번 올랐는데 오른 게 또 강하게 올랐으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조금 유의하게 보인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선거 한 달 전과 선거 이후 한 달, 20일이죠. 20일이면 대략 이제 영업일로 20일이니까 4주 정도인데, 이 4주면 이제 한 달 정도로 보는 거죠. 요 한 달간을 봤더니 직전 한 달 별로 좋진 않았고, 직후 한 달 똑같이 별로 좋진 않았고, 근데 그 이후를 보면 또 이게 한 달부터 2달까지 성과는 또 보면 어때요? 5번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릴 건 언제냐?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언제죠? 선거일 2026년 6월 초.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보면 5월에는 좀 자제하고, 그쵸? 그리고 6월에도 좀 자제하면 7월에는 그래도 뭔가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에 사실 너무 강하면, 지금처럼 현대차나 전자가 너무 달려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달려버리면 하반기에 조금 힘이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 강하게 보지는 말자,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상반기는 좋게 봐요. 상반기는 좋게 보는데 하반기를 너무 강하게 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코스닥은 어땠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6번의 지방선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선거일 전날까지 6개월 성과가 그냥 쏘쏘했어요. 오른 게 3번, 빠진 게 3번인데 오른 거 빠진 거 비슷했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이제 지표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직전 3개월과 직전 1개월이 코스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금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순환을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후 1개월도 보면 6번 중에 4번이 하락했고, 직후 3개월도 보면 6번 중에 5번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스몰캡을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개별주에서 이렇게 선거 이후에 정말 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은 선거 이후에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직후 6개월을 보더라도 별로 좋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과는 어땠냐? 그 사이사이의 성과를 보면 6개월부터 3개월까지 성과를 보면 이게 오르기도 하고, 오른 게 4번이니까 6개월부터 3개월까지 성과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2, 3월 이때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
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부터 1개월이 남은 기간을 보면 이때도 오른 게 많았어요. 코스닥 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딱 남겨놓고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가 많죠? 그리고 한 달 이후를 보니까 또 마이너스가 많죠? 그리고 한 달부터 두 달까지를 봤을 때도 역시나 마이너스가 많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지방선거 전후로 조금 조심해야 되나? 그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나? 라는 게 통계로 보이는 건데, 다만 여기에는 뭔가 변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상할 때 지금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다고 하면 5천이 아무래도 1월 중에는 돌파할 것 같죠. 저도 이제 3%에서 얘기했던 것에 생각보다 5천이 빨리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5천이 빨리 돌파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5천에서 5,500 정도 박스피를 좀 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수가 달리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을 또 내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언제 어떻게 나올지냐가 중요한데, 이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요게 이 통계가 사실 의미가 없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 부양책이 있으면 가는데, 이 코스닥 부양책의 그럼 핵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핵심은 연기금에서 코스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코스닥의 비중을 얼마만큼 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거 좀 감안하고 코스닥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냥 말뿐인 정책, 뭐 코스닥을 부양시켜야 됩니다. 뭐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주들을 뭐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별로 의미 없고, 제가 딱 말했던 것처럼 연기금이 구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게끔 한다. 연기금이 얼마만큼 비중으로 코스닥을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종하는 자금들도 많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더 부양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지방선거 전후로 시장의 흐름은 마이너스 1개월부터 플러스 1개월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코스닥 부양책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시장의 자금은 코스닥 중심으로 돌 수도 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일단은 뭐 1월에서 4월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노려볼만 하죠. 플레이를 하고 5천을 돌파해서 5,500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이제 잘 엑시스를 한 다음에 5월 뭐 코스닥도 그렇고 좀 쉬고, 6월 좀 쉬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 기간에 확실하게 코스닥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금 더 대응하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이 크게 전 4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처럼 막 급락이 나올 만큼의 시장이냐, 그런 환경이냐,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막 엄청 높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무조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긴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과 EU의 갈등이에요. 미국과 EU의 갈등을 보면 기억나시죠? 작년 25년 4월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때 미중 갈등도 물론 있었지만 이때 못지않게 있었던 이슈가 미 EU 갈등이었어요.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주목을 했는데, EU가 한 발 물러서면서 잘 화합이 됐죠. 근데 지금의 갈등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왜 양상이 다르냐고 얘기는 드리냐면, 잘 보세요. 미국이 지금 무엇을 건드리고 있죠? 그린란드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동맹국인데 이걸 내놓으라고?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EU 입장에서는 야, 관세 우리가 양보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 동맹이라고 하는 EU를 또 때려? 못지 않겠어.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경한 대응을 얘기하고 있죠. 바주카포라고 했나요? 무력 바주카포?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미국과 강대강 대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트럼프가 또 타코를 할 수가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일단 질렀어요. 굉장히 강하게 세게 지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상대방이 뭔가 명예도 챙기고 자기도 약간 신뢰도 챙기면서 자기가 약간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그린란드를 확고하게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명확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때문인데, 이 그린란드를 먹고자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뭔가 건드렸다가 타코하면서 발을 뺄 수 있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이후로 확실히 좀 크게 변했다고 보고 있고, 변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파프라고 최근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게 뭐냐면 야, 나대지 마, 까불다가 너 다친다,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트럼프가 이런 파프라고 하는 걸 백악관 공식 SNS에다가 올렸어요. 이게 공식 SNS에 이런 슬랭 같은 단어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정도로 지금 약간 강경한 기조로 나가고 있는 게 트럼프 형제 정권이고, 이걸 본다 그러면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그랬을 때 EU와 강대강으로 조금 더 대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물론 다보스 포럼에서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연설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힌다 그러면 미국 채금리가 좀 더 급등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불안 요인이 될 거예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좋은데, 그럼 왜 미국 측이 흔들 거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융자산 포지션이
6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경 5천조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자산의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루가 아무래도 좀 큰 규모다 보니까 EU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자산은 꽤 큽니다. 물론 이제 미국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크겠지만 그걸 제외한 외국에서 보유한 자산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유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 쪽에서 만약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채를 판다, 매도한다 그러면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미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장기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경기 자체가 약간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담이 된다는 게요, 분명히. 근데 지금 미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일단 드러난 건 어디냐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죠. 덴마크에서 아카데미컬 연금이 미국채를 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아카데미컬 연금이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사학연금 정도 되는 거예요. 교수들, 이런 교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인데 이게 이제 아카데미컬 연금에서 미국채를 판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고 현재 매각한다는 금액은 매국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별로 안 커요. 1,500억 원 이 정도면 이제 별로 큰 영향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뭐 예포고 예비로 일단 쏜 거고 본격적인 게임, 그러니까 덴마크의 총 연기금 규모는 이제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연기금에서 미국채를 매도한다 그러면 금리가 좀 더 세게 오를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과 EU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진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EU에서 미국채를 앞으로 계속 사줄까요? 안 사겠죠.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미국채가 사실은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국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하면 앞으로 미국채를 계속 살 필요가 없겠죠. 네, EU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채를 팔지 않겠냐, 이렇게 동맹국으로 홀대하고 이렇게 부딪힌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우려사항입니다. 그러면 미국채 수요가 일단 보세요. 중국과 미국이 갈등에 붙으면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야금야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를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중국, 일본, EU가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은행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지금 제코가 석자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미국채를 구매하는 게 감소했죠. 그렇죠? 일본 내의 금리가 올라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단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 내의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내 자국 내에서 자금이 돌지 외국으로 가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 국채, 신규 국채에 대한 일본 자금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지금 그 상황이 나타났고 여기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야 러시아 보니까 외국 자금 동결되고 한 번에 그냥 갈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미국 국채보다는 금을 소유하자. 지금 금 가격 상승에 주로 일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이 중국이 금을 계속 사고 있다.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금의 소유량보다 실제로는 뭐 2배, 3배 정도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중국이 계속 금을 국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중국도 미국과 갈등을 하면서 지금처럼 국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어떻게? 이유도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다 그러면 점차 미국채를 소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당연히 줄겠죠.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은 미국채가 감소하면서 미국채가 계속해서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거는 글로벌 경제에서 봤을 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건 또 뭐가 있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보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1%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만약에 4%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빌려서 여기에 넣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1%에 빌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만큼 빌리는 게 아니고 막 왕창 땡기는 거예요. 왕창.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 5억을 땡기는 거예요. 5억을 땡겨서 4%, 이 3%만큼의 차익을 낸다고 하면 지금 얼마죠? 3%니까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죠. 초과 수익이 나죠. 그럼 1억 가지고 몇 프로 초과 수익이 나는 거죠? 15%.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이 레버리지 땡기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굉장히 고레버리지로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문제가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서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 여기에 이제 붙어버리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 필요가 있냐? 또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스프레드가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 이게 2023년 10월이거든요. 2023년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게 계속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계속 감소했죠. 이 와중에 한번 24년 8월에 기억나세요? 24년 8월에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충격 그것 때문에 요때요. 이때 이 시기에 한번 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공포감이 약간 있는 거죠.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시장에서는 이거 되면 어떻게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거 짧게 본다 그러면 25년부터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고 있죠. 이러면 일본에서 확실한 건 일본에서 신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에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채 인기가 떨어지니까 미국채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 경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EU까지 입찰하지 한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국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게 진짜로 큰 문제냐라고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분은 이렇게 말했죠. 이분 누군지 아시죠?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채 금리가 지금 올랐는데 이건 전부 다 일본 때문이야. 일본 국채 때문에 지금 미국채 금리가 0.5%포인트만큼 상승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지금 책임이 전부 다 일본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랑 얘기하면 미국채 안정되니까 제발 미국채 사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일본 때문이냐? 물론 일본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도 있는데 정말 이것 때문이냐라고 보면 일단 2024년 8월과는 뭐가 다르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들었던 2024년 8월과는 지금은 확연히 다른 게 있습니다. 확연히 다른 거. 그때 한 단어를 꼽는다 그러면 요 샴 고양이에요. 샴의 법칙이 들어왔냐는 거였어요. 그때 샴의 법칙이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급등했었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오늘 러틀리 사무장관이 얘기했던데 5%. 26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5%. 별로 5개도 아니고 5%가 상승한답니다. 6%였나? 일단 베센트 사무장관 같은 경우도 1분기에 4%에서 5%가량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경제 덩치,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GDP가 큰 이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2배 이상, 2배, 3배 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당연히 엄청난 거고, 그러면 이런 경제 성장률을 보일 때 자금은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불거졌을 때 2024년 8월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M7이 폭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본의 자금이 급격하게 미국에서 빠져가지고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2024년 8월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우려가 되지는 않는데, 그럼 베센트는 아까 왜 그렇게 말했냐? 왜? 결국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부 다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센트는 다보스 포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상황이 다 일본 때문인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EU랑 그 갈등 부리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쓰지도 마라. 이건 일본 때문이니까 우리가 조율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내가 말한 건 절대 아니야. 절대 그렇잖아 라고 하면 보통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센트의 얘기는 어느 정도 보면 EU와의 갈등이 지금 미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이 오히려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위험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봤을 때 일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책까지 얘기하잖아요. 대책까지. 일본과 협의하고 있으니까 국채 사줘라.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땐 1번이 계속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지금 보면 계속 제가 뭘 얘기하고 있죠?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채권의 금리는 결국 이제 뭐냐? 금리죠. 이 금리라는 건 계속 뭘 얘기한다고요? 시장, 기업의 대출 얘기하는 거고, 또 이게 MBS, 모기지 대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기지는 뭘 얘기하죠? 집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쭉 무너진다고 하면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케빈 헤셋, 원래 헤셋이라고 하는 분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죠. 요 분이 원래 된다고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완전 친트럼프, 왕비둘기입니다. 친트럼프 왕비둘기. 이분은 완전 친트럼프 성향인데, 친트럼프는 뭐겠어요? 난 되기만 하면 금리 내려줄게. 내가 연준 의장만 되면 내려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 후보가 지금 4명 정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한 3명? 케빈 헤셋과 케빈 월스라고 하는 전 연준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까지 이렇게 3명인데, 핵심은 요 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케빈 월시 아니면 이제 원래 케빈 헤셋이 얘기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케빈 월시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더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케빈 헤셋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그때 이제 케빈 헤셋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연준 의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빈 헤셋이 난 백악관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헤셋보다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역학 구도가 변했냐? 공화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준 의장을 뭐 이제 임명을 쓴 게 아니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보면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마저도 트럼프를 못 믿겠다, 돌아선다, 이 연준의 독립성을 내가 훼손시킨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연준 독립성 훼손 때문에 이거 계속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씨 케빈 헤스 뽑았다가는 연준 의장 뽑는 거 한참 걸릴 것 같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거든요. 연준 의장 임기는 올해 5월까지인데, 근데 연준 의장에서 내려간 다음에 이사에서 물러나잖아. 그러면 연준 이사회에 자리가 새로 나지가 않아요. 의장은 뽑을 수 있는 건 크리스토퍼 월러밖에 안 생기는 거고, 월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7명이거든요. 이사회에 7명. 7명 중에 3명이 트럼프 사람인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 뽑으면 트럼프 사람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니까 이제 약간 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이 만약에 뻗어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도 약간 한 발 빼면서 케빈 헤셋보다는 조금 더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중국에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일본에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고, EU까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금리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문제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SLR 규제 완화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은행들이 조금 더 국채를 사주게끔 하는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채를 조금 더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동결 또는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 하반기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불거진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이게 대체 언제 나오냐라는 건데, 여기 좀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3번째 밀렸거든요. 맨날 오늘 나올 거야, 오늘 나올 거야, 14일이었고 뭐 16일이었고 뭐 20일이었고 뭐 이런데 오늘 나올 거야, 오늘 나올 거야 딱 계속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양치기 소년처럼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약간 낮아지고, 뭐 언젠간 나오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 트럼프 관세, 이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얘기 다루긴 했는데, 3%에서 얘기 다루긴 했는데, 현재 대법원 내에서 판결은 저는 헌법에 합치될 것 같아요. 합헌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트럼프가 패소하면, 그러면 시장의 영향력은, 시장이 흔들리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건 더 오히려 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부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야 이거 패소하면 관세가 없어지니까 관세 피해봤던 종목들 올라가야 돼. 뭐 의류, OEM 올라가야 되고, 뭐 철강, 뭐 이런 관세 받았던 기업들이 막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관세가 정말 합헌이 안 나고 위헌이 나오면, 트럼프는 부랴부랴 일단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첫 번째, 이 돈을 돌려줘야 돼요. 자금 마련이 필요하죠. 이 자금 마련은 어떻게 되죠? 채권이죠. 뭐 채권 발행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금리 어떻게 돼요? 튀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세요? 불안도가 높아지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작년 4월에 경험했던 게 뭐였어요? 관세를 막 높여놓고 관세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관세를 유예시켜줬고, 관세를 유예시켜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다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면,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나오는 건 다른 법을 또 적용해서 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거의 관세는 초과 15% 때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품목별로 때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세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게 되는 거죠. 각 국가별로 협상이 또 이루어지면서, 지금 보세요. EU랑 지금 이제 또 부딪히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관세 얘기가 또 나온다. 근데 나 관세 너 더 때릴 거야.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겠어요? 안정되겠어요? 이거는 불확실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위헌이 나온다는 거에서, 와, 환호. 우리나라 관세 안 내도 되고, 돈 안 내도 되고, 뭐 우리나라 투자해야 되는 거 200억 불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현재로서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합헌 정도로 가면서, 합헌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일단 관세로 인한 수익을 쟁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더 풀 수 있어요. 더 푼다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게 관세 배당이잖아. 요런 게 들어간다고 치면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면서 전 세계 경제 쪽으로 돈이 풀릴 거니까, 그게 지금은 더 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4개 얘기를 다뤄봤는데 현재 가장 크게 좌우하고 있는 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채권 금리가 튀었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불안정을 가져왔는데 트럼프가 과연 탁호하면서 물러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물러나려면 이게 내가 그린란드를 건드렸을 때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뭘 얻어올까를 봤을 때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딱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린란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약속해주면 내가 갈게, 이런 정도까지 뭐 합의를 원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그 정도를 바라고 그린란드를 원했을까?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게 북극 항로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북극 항로를 장악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해군력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린란드를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탁호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강대강으로 또 부딪히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것들 올라갈 때 제가 놓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현금은 조금 놔두고 조금 여유롭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고 2부는 조금 변화를 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